우리 머릿속에서 암을 치료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입에서 갖고 있는 유혹하고가 다르단 말이에요. 음식이 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제가 이렇게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참 이런 거 참 우리 환자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이요법은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암이 걸리기 전에 식이요법에 생각하는 부분하고 암을 걸리고 난 후에 식이요법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봐요. 암을 걸리기 전에는 맛있는 식도락 개념으로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생각을 많이 안 했죠. 맛있는 거 먹는 이런 개념이고 즐거움, 이런 부분, 건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입이 즐거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이 걸리고 나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이 내한테 이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암을 어떻게 해서 억제해 줄 수 있는가? 면역을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겠는가? 또 이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우리 장이 또 면역하고 관련이 많고 암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가? 항상 이제 머릿속에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은 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암을 치료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입에서 갖고 있는 유혹하고가 다르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막 야채도 많이 먹고 뭐 쓰지만은 내 몸이 좋다면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입은 쓴 거 싫어요. 그 다음에 맛이 없으면 또 싫어요.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우리 암에 걸리기 전과 후가 다르고 암에 걸리고 난 하루의 음식은요. 이거는 음식이 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음식이 돼서는 안 돼요. 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3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약보다도 쉬지 않고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3번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약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암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국영수가 우리 사실은 모든 공부에서 기초가 되듯이 우리 음식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권장되는 식품은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보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이 있겠죠.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은 어떻게 보면 다 타는 영양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 생각만 주로 우리 환자들이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없어요. 단지 이제 비율을 어떻게 먹는가 이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우리 환자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절대 많이 먹는 게 도움이 안 되고 전체 먹는 것 한 20% 정도만 좋고 그리고 평소 때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는 탄수화물이 6, 그 다음에 단백질이 2고 지방이 2 이런데 이런 부분들 비율을 바꿔서 오히려 지방이 6이 되고 탄수화물이 2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비율이 중요하지 이것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타는 영양소를 어떻게 태울 것인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밥을 짓고 있는데 솥안에 있는 쌀이 있잖아요. 쌀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쏘시개, 그 다음에 불꽃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비타민이라고 미네랄. 그 솥안에 쌀에다가 밥을 하기 위해서 물을 붓잖아요. 그래서 물이나 이렇게 비타민이나 그 다음에 미네랄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게 잘 못 됐을 경우에는 우리 타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산화물이 몽땅 만들어져요. 이 산화물들이 유전자 변이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 손상도 주고 미토콘드리아 손상도 주고 핵도 손상 줘가지고 암으로 또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음식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영양소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을 좀 더 중시하고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계통 그 다음에 미네랄 같은 경우는 칼륨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히토류
사실은 히토류라는 것은 우리가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만 히토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히토류가 중요해요. 히토류는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히토류가 암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전을 통해서 암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히토류가 많은 이런 물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암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은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 안 됐지만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음식에서 이제 이런 그 영양소로 보자면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성분이에요. 우리가 음식에는 영양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성분들. 그래서 육류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아니면 식물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육류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은 가능한 한 배제해야 될 성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즘에 육류를 먹다 보면 되게 사육이나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철분제라든지 또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 게 많고, 또 채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게 이제 우리 채식 속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들을 말하거든요. 사실 이 화학 물질은 아주 중요해요. 되게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게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유전자 변이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이 유전자는 변이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도록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의 세포 손상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만 보충해주면 되는데 10개를 보충해주면 9개가 남잖아요. 그럼 9개만큼 커버려요. 이게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유전자예요. 유전자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은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쓸데없는 신호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차단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단하는 물질이 우리가 약으로 쓰는 경우는 표적치료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식물에 있는 성분들이 파이토케미칼의 성분이 이 부분들을 억제를 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주거나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분이 중요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안에 어떤 특히 우리 암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건 되게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게, 암에서 환경 개선시켜주는 데 제일 중요한 건 산성화입니다. 산성화를 바꿔주는 음식. 그럼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런 음식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네랄. 특히 우리가 산성화를 막는 데 있어서는 알칼리성 미네랄이라는 게 칼륨이거든요. 그리고 알칼리를 약간 떼는 미네랄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많이 섭취해서 암세포 주변에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 암을 치료하는 가장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식사 횟수는 사실은 혈당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암 환자가 혈당이 높아지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먹는 사람, 하루에 2번 먹는 사람, 3번 먹는 사람, 또 우리가 위암 수술하고 6번을 먹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먹는 것 중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혈중 농도를 많이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횟수가 적으면은, 횟수가 적고 양이 많으면 순간적으로 혈중 농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혈중 농도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암에는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가지고 볼 때는 가능한 한 여러 차례 먹는 게, 양을 줄여가면서 먹는 게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을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횟수를 한 번 먹는 거, 2번 먹는 거, 3번 먹는 거, 간식으로 또 한 번 먹는 거. 그래서 양은 줄이는 게 방법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어느 때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가 또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중에 암 환자들이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이 어떤 데겠어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요, 활동력하고 봐야 돼요. 내가 가장 활동이 많이 할 때는 많이 먹어도 내가 많이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정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말이 그러잖아요. 아침은 정성같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이게 그 서양의 어떤 과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 오래됐어요, 그 말은.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한테 격언처럼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이에요. 아침에 많이 먹으면 우리가 되게 아침에 먹고 나면 가장 활동적일 때가 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서 많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후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일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없고, 저녁은 먹고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방법 이용을 하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뭐예요? 보통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을 하루 중에 굶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16시간 굶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봐요. 그러면 되게 아침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을 굶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에 따라서도 우리 암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 16시간 이렇게 단식이 되면 우리 암 치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양은 소식, 저는 이제 소식을 하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소식해야 하는데 소식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먹는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먹는 방법에 달라진 것만 해도 암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그 16시간 단식을 하면은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처음에 16시간을 굶으면은 환자들이 의외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항암을 하거나 뭐 수술을 하고 났을 경우에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 때나 16시간 단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하는데 잘 먹지를 못해. 근데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또 거기서 또 굶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 수술을 했어. 특히 위 수술 같은 거 이런 게 한 경우에는 식이요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위 수술하고 나면 6번 식사를 나눠서 하거든요. 하루에 3끼가 아니고 6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끼하고 나머지 4끼를 다 굶어라. 그럼 환자가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컨디션이었을 경우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암세포가 굶는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식사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방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암세포는 가져갈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암세포는 굶고 나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예전에는 단식을 많이 했어요. 아예 굶는 거. 아예 굶는 것은 나도 굶고 암도 굶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장시간 굶다 보면 내 건강이 나빠져요. 그리고 면역도 오히려 더 떨어져서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일단 나는 먹어요. 그런데 암세포 굶기는 거. 그래서 근데 먹는 것도 어떤 것을 먹느냐고 볼 때는 이렇게 지방. 그래서 지방을 먹는데 저는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지방을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코넛유 같은 거 있잖아요. 조리할 때 코코넛유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이지만 그 자체가 트랜스 지방으로 안 넘어가요. 또 반면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이 있는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코넛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오메가3가 많은 식품들. 그러니까 오메가3를 그냥 제품으로 먹어도 좋고요. 오메가3가 많은 게 특히 이제 들깨라든지 아마씨,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들. 그렇지만은 수명이 긴 그 오래 산 생선들은 말고요. 뭐 연어 참치라든지 방어라든지 뭐 제주 은갈치 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말고 수명이 짧은 30cm 이내의 생선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시간만 지키는 것보다도 나머지 2끼 먹는데 아침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 굶는 방법인데, 아침 점심 때 먹는 것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먹는 음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암 환자는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위장관 계통의 암은 소화장애가 오죠.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장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화장애가 오기 때문에 소화력을 이렇게 이제 높여줘야 되는 이제 그래서 되게 이제 효소, 우리 소화제, 뭐 이담 소화제 이런 부분들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항암을 하는 사람들은 소화제 이런 게 부족하기보다는 항암제에 의해서 장 점막이 손상을 와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먹기가 여러 가지 오심구토라든지 아니면 복통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소화 불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오심이라든지 구토 작용을 줄여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항암제로 인해서 변비 설사가 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입맛이 없어져가지고 못 먹는 사람, 소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러면 이 변비나 설사를 막아줘야 되는 그런 치료들이 이제 필요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항암을 하게 되면 농도가 진하거나, 그 다음에 거친 음식, 이런 부분들을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식을 좀 바꿔야죠. 밥을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 죽으로 바꿔주고, 죽도 어렵다 그러면 미음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가장 보면은 그 소화장애 있고 하는 환자들이 제일 즐겨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룽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룽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누룽지는 보니까 어떤 사람마다 그렇게 큰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좀 뭔가 변화를 주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소화력이 떨어져서 효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화제 같은 것을 주고 그리고 또 운동 같은 것도 중요해요.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면 우리가 소화력이 또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좋은 것 같아요. 피해야 될 식품들은 되게 이제 기름기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사실은 튀김 종류예요. 그리고 왜 안 좋냐면요. 트랜스 지방이 많아져요. 우리가 오메가6 계통의 식용유가 열을 받게 되면은 시스라는 분자 구조에서 트랜스라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이게 발암물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피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탄수화물, 특히 이제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 그 중에서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게 사실은 설탕이에요. 설탕은 우리 몸에 있는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들의 밥이 돼요. 근데 미생물 중에서도 어떤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이 유해균으로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장이 엉망이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벽에 손상을 주고 장 안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의 균이 몸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치죠. 면역도 떨치고 또 이런 장이 나빠짐으로써 우리가 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영향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설탕이고 그리고 뭐 어쨌든 빵이라든지 우리 쌀이라든지 뭐 떡이라든지 탄수화물, 고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은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밥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양식이나 사육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을 말하죠. 되게 양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 분포가 나빠지고 그리고 우리 암은 장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을 교란하는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암에 많이 해롭거든요. 이제 그런 음식들이 되게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음식.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사육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장 호르몬제를 많이 쓰죠. 빨리 키워야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게 쓰는 우리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철분제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환경 호르몬 영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식 사육하는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채식 중에서는 대개는 이제 우리가 유기농을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것은 어떤 GMO 계통이죠.
GMO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식물에 동물성 유전자를 집어넣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적인 교란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암하고 연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유해한 음식이 되겠고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되고 암을 치료를 방해해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유기농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기농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 토양에서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열성을 다해가지고 유기농을 만드는데 본인이 열심히 유기농을 해도 주변 환경이 여건이 안 되면은 사실은 원칙적인 유기농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저도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는 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물도 1급수를 써야 된다. 그리고 재배도 경련제 아니면 3년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변에 반경 어느 정도 안에는 그런 같은 그 일반적인 농사를 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GMO 같은 이런 씨앗 종류를 써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유기농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유기농이라고 나온 것들 중에서도 정말 유기농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나오면 일단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이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은 유기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따져서 너무 유기농을 고집할 그런 부분은 못 된다고 봐요. 경제력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농산물이냐에 따라서 농약이 정말 우리가 뭐 식초를 쓴다든지 해서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쌀 겨라든지 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잘 제거될 수 있는 농산물은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잘 씻어내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거에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 농산물들이 있어요. 흐물흐물한 농산물들 씻어내면 잘못하면은 이게 녹아버리거나 그 다음에 모양이 그 손상을 받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딸기 같은 거 이런 경우는 홈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약이 끼어 들어갔을 경우에 잘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쉽게 우리가 농약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대로 그래서 써서 이렇게 제거하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제거할 수가 없는 것들은 정말 이제 그런 것을 유기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GMO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GMO가 사실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GMO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허가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어떤 사육하는 동물들이 먹거나 그 다음에 제1차 가공이 아니고 2차 가공까지 하는 경우에서는 GMO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GMO가 의심되는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국에 있으면 외국에 있는 그냥 들판에다 이렇게 방목하고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정말 그런 법을 찾아야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을 일단은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끔 이것을 잘 다듬거나 아니면 씻어내거나 그 방법을 오히려 더 연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게 정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나는 설탕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안 좋다고 봐요. 그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약간의 논란은 되고 있지만 아스파탐 같은 경우에 논란은 되고 있는 아스파탐의 문제는 글루타메이트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글루타메이트가 이제 흥분성 성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글루탐산이 사실은 우리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데 글루탐산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공급해주는 또 근데 이 글루타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도 있어요. 글루타민이 오히려 암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다 하는데 또 글루타민 자체가 일단 이론적으로 보자면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글루타민이 없으면 성장을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또 아스파탐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 자체가 약간 흥분성을 조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 설탕이 들어가서 이 혈당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 설탕이 들어가서 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덜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설탕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스테비아 같은 경우 단맛은 같이 내지만 오히려 단맛은 더 세요. 하지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에리스리톨이라는 요즘에 쓰고 있는 단맛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설탕이 낫느냐 이걸 낫느냐 나한테 선택하라면 저는 설탕을 배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 병원에도 이렇게 환자들이 입원을 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한테 줄 때도 가능한 한 유기농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유해성이 있는 부분들을 피해서 준비를 하고 또 맛을 내는 데 있어서도 조미료 안 쓰고 그리고 환자 입맛에 맞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사를 보내가지고 매일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몇 개 밥 먹고 나면은 먹기가 싫어지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고 싶고. 그 똑같은 음식을 며칠 먹으면 금방 질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외식을 해요. 외식을 하는데 환자 본인들도 안 좋다는 걸 알고 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심하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는가 보면은 제일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조미료죠. 조미료가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공 조미료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공했나. 근데 사실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운데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어떤 조미료 썼는 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되게 맛을 보면은 이건 조미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육식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내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공을 많이 안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캔 종류 음식들이 소세지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마가린이라든지 뭐 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재료들을 가지고서 조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고 그 다음에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가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나가서 외식을 할 때 나한테 유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좋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조미료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고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음식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한 번씩 외식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근데 가능하면은 암 환자는 어쨌든 음식이 약이거든요. 그래서 독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따뜻한 음식이 좋죠. 네, 따뜻한 음식이. 어쨌든 찬 음식은 소화도 덜 돼요. 왜냐하면 찬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가 교감신경이 올라가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사실은 긴장 상태거든요. 우리가 긴장 상태라는 것은 소화력으로 따지면 긴장 상태인데 내가 음식이 소화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긴장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 상태에서는 소화불량이 잘 와요. 찬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가 시원한 기분은 들잖아요. 하지만 소화 면에서는 훨씬 뒤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화 장애가 있다. 그럼 따뜻한 거 먹을 거냐, 찬 것을 먹을 거냐 할 때는 따뜻한 걸 먹는 게 좋고 물도 마찬가지로 소화를 위해서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먹는 게 낫죠.
우리가 그 암은 사실은 보면은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감염이 됐다. 그러면 어떤 균이 감염이 됐는가 봐가지고 그 균에 대한 항생제라든지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방법만 동원하면 돼요. 근데 암은 원인이 너무 많고 또 치료 방법도 너무 많고 어느 게 가장 정석 치료인지도 모르는 게 사실 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모든 원인 요소를 찾고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 생활 습관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습관 관리하는 거,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환자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할 수 있는, 환자가 의사노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서 환자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 의사가 되었으면 해요.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상식적인 부분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 좋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